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네, 문서진 대표입니다. 또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스펙타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금융위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결정을 하면서 월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뭐 거의 사상 유례가 없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급등을 보여서 상당히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또 막상 지금 금요일 날 종가를 보니 거의 상승분을 또 다 내어주고 다 마감을 했어요. 이게 마치 그냥 해프닝으로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뒤에 제가 또 제 생각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의 이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는 사그라들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되진 않았다. 많은 언론에서는 그 1일 천하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액티브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패시브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뭐 100이 올라갔을 거라면 지금 공매도 조치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 1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물론 근데 이것 때문에 떨어질 때 뭐 떨어지게 안 떨어지고 이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기업 실적과 매크로적인 부분이고, 이것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시장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부스터, 그러니까 버프를 살짝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번 주에 장초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엄청 좋았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결국은 핵심은 이제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런 변동성은 마무리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핵심은 또 결국은 매크로니까 매크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매크로가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말 랠리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뒤에 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 점검인데요. 뭐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공매도 한시 금지 결정. 정말 기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거의 마감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제 시선을 또 시각을 또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일단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 증감률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코스피 증감률인데 보시면 확실하게 쇼커버가 생각보다 근데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죠. LG엔솔 정도가 좀 크게 많이 감소를 했지,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가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늘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왜 늘었냐?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왜 늘었냐?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토마토 또 애청자분들은 이미 더 앞전에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공매도가 일단은 금지가 되었지만 예외를 둔 게 있죠. 유동성 공급자랑 시장 조성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매도를 금지를 예외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유동성 공급자와 그다음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왜 이걸 공매도를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걸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숏 세력들은 그러면 매도를 안 칠까? 2차 전지의 급등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급적인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봤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개선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겠죠. 유지했겠죠. 그런데 이제 매도는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공매가 안 되니까 그럼 뭘로 매도를 했을까? 당연히 주식 선물로 매도를 했겠죠. 그럼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물이니까
매수 포지션이 있어야 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 포지션이 집중되니까 매수 포지션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니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가 이걸 이제 메꿔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는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약시키기 위해서 매수 포지션을 줬을 거고, 그럼 거기에 이제 이 선물을 매수를 했으니까 해지 차원에서 현물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말은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가 늘었다라는 말은 이게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여전히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속된 말로 겁먹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코스닥 역시도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두드러지죠. 에코프로야 이건 아니겠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공매가 많이 안 줄었습니다. 예, 에코프로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줄었어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포스코 DX, 그 다음에 HLB가 많이 줄었고요. 특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한 8위 정도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이 더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수급적인 이벤트이니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겠다.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한다라는 거지 매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HTS에서 매도 버튼이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펀더멘탈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올라온 건 결국은 꺾일 거야.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겠지? 그럼 뭐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매도가 나왔다고 보면 되고, 특히 지금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쇼커버를 안 한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공매도를, 그러니까 쇼커버를 안 하겠다는 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쇼커버를 안 한 세력들 같은 경우는 버티겠다라는 의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쇼커버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요 부분도 지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쇼커버링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수급적인 이벤트는 이번 주로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일단 머릿속에서는 그냥 저는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은 저는 떨쳐버리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조금 더 버프는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매크로가 빠지면 쉽진 않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이런 업황적인 노이즈가 개선되지 않으면 회복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 금지에서 핵심 쟁점이 있잖아요. 핵심 쟁점이. 그러니까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이제 언론들에서 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은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일단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까? 이탈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겠죠. 뭐 특히 홍콩이나 싱가폴 쪽에서 주력으로 들어오고 있는 롱숏 자금들은 당연히 이탈을 하겠죠. 왜냐하면 롱숏이라는 것 자체가 숏이 안 되면 롱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 약관에 롱숏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그냥 일반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그 돈만 맡기고 운용은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계약으로 들어간 펀드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품 자체를 롱숏으로 구성한 펀드들 같은 경우는 숏이 안 되면 롱을 못 쳐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뜰 가능성이 높죠. 뜰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뜰 겁니다. 예. 뜰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 자금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것 말고 그럼 자금들이 이탈할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화가, 그러니까 금융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공매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금융시장에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의 후진화라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까라는 건 너무 그 감성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감상적인 생각. 왜냐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돈이 되면 들어와요. 예, 돈이 되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진화가 되지 않았다고 안 들어오고 선진화가 됐다고 들어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오는 거고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돈이 될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는 돈이 될 것 같아요. 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저는 긍정적이라 판단하니까.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은 글로벌 주요,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을 유입하는 세력들은 롱숏 자금보다 핵심은 패시브 자금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덱스 자금이라 하잖아요. 인덱스 자금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은 그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올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 자금은 우리나라의 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좋아.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포트폴리오의 베타 개수를 높여야 할 겁니다. 위험을 위험에 조금 더 노출시키는 거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베타 개수를 높이고, 베타 개수를 높인다면 선진국 지수 쪽보다 이머징 지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좀 더 늘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을 빼겠습니까? 저기는 공매도를 금지했으니까 그 한국은 빼고 중국이랑 대만을 더 많이 넣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MSCI 그 이머징 지수에서 편입돼 있는 양만큼, 그 비중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자금들은 안 빠질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셔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되진 않았어요. 오늘 조금 이제 덜컥거리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을 보십시오. 크게 안 빠졌습니다. 이 말은 롱숏 자금은 빠져나가지만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패시브 자금들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롱온리 매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죠. 예. 단기에 수익을 내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펀드들은 오히려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직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MSCI 지수 편입이 막힌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막혔다고 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늦춰지겠죠. 원래는 내년을 한번 기대해봤는데 이게 좀 안 되면 내후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이건 상관없다. MSCI 지수 편입이 안 되는 게 상관없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MSCI 지수 편입, 그러니까 선진 지수에 편입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환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머징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대가리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의 우리 환경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MSCI 그 이머징 지수 내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캐파가 크지가 않아요. 만약에 대만이 먼저 선진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요. 중국이 만약에 선진 지수로 넘어가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만큼 우리 쪽에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그거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머징에서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국가들이 선진 지수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꾸만 프론티어 마켓에서 그러니까 이머징으로 올라오는 이런 이 지수에 자꾸만 우리 비중을 내어줘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선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선진 지수로 넘어가면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 쪽에서의 비중이 줄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MSCI 이 선진 지수로 편입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외국인들의 ATM기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도 확실하게 둔화될 겁니다. 선진 지수로 편입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편입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 맞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어쨌든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편입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MSCI 지수 추종 자금의 규모가 2경이거든요. 2경이 넘습니다. 엄청난 시장인 건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더디게 움직인 건 아쉽지만, 뭐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예, 어떻게 모르고 지금 당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한 핵심 요인은 불법적인 요인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시켜놓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를 들어 그냥 공매도를 해지를 해버리면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냥 진짜 정치적인 쇼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시키고 나서 불법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 공매도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했을 때 그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그때 가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걸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때 가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계속 외국계 IB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대부분은 다 싱가포르가 홍콩계입니다. 그들이 이제 롱숏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미국계 자금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롱숏 잘 안 해요. 미국계 자금은 대부분 좀 장기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롱온리 펀드들도 많고 패시브 자금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유럽 쪽은 조금 단기성 매매가 있죠. 왜냐하면 UBS가 그쪽 창구가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 자금 역시도 이렇게 롱숏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이제 불리한 쪽 이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어쨌든 자금이 가장 큰 미국 쪽은 이것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주가 방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2차 전지의 주가 방향은 공매도가 저는 금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8월 달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조금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저는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월요일 날 급등하는 장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조금 조정을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이게 반등을 나온 건 수급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럼 이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그 이유만이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2차 전지의 하락이 공매도에 의한 하락이 있죠.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공매도 세력들이 만 매도를 해서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락이 없죠. 그럼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펀더멘탈에 대한 최근의 노이즈가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수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선이 돼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에 그러면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예전의 전고점을 터치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뒤에, 방송 뒤 시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건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더 빠질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10월달 썼던 그 저점을 그럼 깨고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대는 이미 악재성 재료가 다 반영된 가격대이긴 하거든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이 안정만 찾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앞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차 전지도 결국은 성장주 섹터거든요. 2차 전지도 결국은 지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이 인덱스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두 섹터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를 안 올리면 지수는 안 올라가요. 그냥 가두린 거고.
지수 자체를 올리겠다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결국은 2차전지 반도체 사야 돼요. 어떤 걸 더 많이 사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도체는 사는데 2차전지를 팔잖아요. 그럼 지수는 안 움직여요. 2차전지는 사는데 반도체를 팔잖아요. 지수는 안 움직여요. 그럼 결국은 지수를 추종하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두 종목을 다 삽니다. 섹터는 다 사.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 다만 뭘 더 많이 사고 적게 사는 거의 차이겠죠. 그래서 2차전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크로 환경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말 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면 2차전지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간 흐름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저는 생각을 2차전지는 합니다. 그러면 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2차전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내 계좌에서 2차전지가 예를 들어 30% 이상 손실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응 영역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홀딩을 하시고 그냥 버티셔야죠. 버티셔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AMPC 효과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신차를 많이 냅니다. 내년에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난 타기 싫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대차 사고 싶은 모델이 지금 거의 2개밖에 없잖아요. SUV 하나, 그 다음에 세단 쪽에 하나. 물론 뭐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있긴 한데 지금은 6는 약간 좀 잊혀지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테슬라 역시도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에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올해보다는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이 셀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배터리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것들을 소재를 많이 받아놔서 지금 배터리 재고를 좀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 생산이 좀 덜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팔려 나가면 재고 조정이 한 2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 다음에 내년이면 또 AMPC 효과가 굉장히 많이 또 받기 때문에 내년 2분기를 생각한다면 다시 저는 한번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가 지금 현재 2차전지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전히 수익권이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익의 일부를 좀 익절을 하셔서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 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인데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시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연말 랠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은 하락 리스크보다 상승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섣불리 손절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번 주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렸냐면 손실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매물을 그렇게 쌓아놓고 급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얇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없어서 작은 매도 물량으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조그만한 매수자가 생기면 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급등이 한 2번만 못 먹어도 결국에는 이 수익률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안 되겠다 지금 손절치고 내가 저점에서 내가 저점을 잡아가지고 다시 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반등 나올 때 급등 나오면 그 급등을 한 2번만 못 먹어도 수익률 회복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딱 이번 주 딱 그랬잖아요.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2번 연속 상승한 그 흐름만 딱 놓고 봐도 지난주 이제 이 마지막 금요일 날 흐름과 그다음 월요일 날 흐름 요 2번만 못 먹어도 15%를 못 먹는 거예요. 바닥에서 15%를. 지수인데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멘탈 흔들리죠.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월요일 날 급등에 내가 잘못했나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따라가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셨으면 그런 내동매매 안 하셨겠죠. 근데 괜히 매도를 해가지고 급등하니까 아쉬워서 또 잡았는데 지금 또 물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떡하실까요? 멘탈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함부로 매도를 하시는 구간은 아니다. 여전히 저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내렸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르고 내렸는데 다음 주에 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반등 시 주도주 변화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켜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제가 한미 반도체 관련 쪽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미 반도체가 또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도 시간외로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가 그 2차 전지로 따지면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있어서 반도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 개선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죠. 아닌데 파도도 지금 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한미도 안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미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뜯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는 좀 컨코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의 미스는 좀 아쉽다. 근데 영업이익의 미스는 이게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뭐 확인은 되겠지만 제 생각엔 일회성 비용일 것 같아요. 성과금을 많이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주가 반영되는 시기에 앞서서 떨 거를 떨어내고 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거는 주말에 어떻게 나오냐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결과는 조금 더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수주, 그러니까 파도랑은 다릅니다. 제가 파도도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파도와 한미 반도체의 흐름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실제로 수주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수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쇼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 매출 인식을 늦게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분기가 수주 잔고는 있을 거니까 결국은 이거 매출 인식을 언제 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3분기에 일단은 비용 처리 다 끝내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것이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황 개선은 움직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은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분기 낸드 가격까지도 상승을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낸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낸드마저도 매분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낸드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문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밀어내고 있는 이 낸드가 그러니까 200단 미만의 거, 그러니까 128단 같은 거는 레거시 쪽은 생산을 거의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단 이상을 많이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단가 자체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삼성은 지금 내년에 V9,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V10까지도 지금 이제 낸드를 지금 해서 300단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자기들은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들 입장, 그러니까 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거 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128단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저 주문량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낸드 가격은 실제로 좀 올라갈 여지가 높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적으로도 업황은 개선이 된다. 다만 개선 속도는 얼마나 빠를 것이냐라는 거죠. 개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좀 뒤에 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반도체 업황 지금 안 좋은데 내년 그러니까 2분기 이후나 돼야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막 이제 2021년처럼 이런 호황이 오려면 최소한 2025년은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럼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전기차와는 달라요. 왜?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을 볼 때는 우리가 2030년을 보잖아요. 2030년을.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길어요. 이번에 뭐 권용수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은 이제 한 4km 정도 마라톤 했다고. 이제 초입구라고.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고 갈 시간이, 확인하고 가고, 근데 주가가 가는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다 보고 가도 돼요. 근데 반도체는 성장주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사이클이 나왔는데 지금은 3년 모르겠습니다. 짧으면 2년 내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고 길게 봐도 이 한 사이클이 나오려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면 짧아요. 그럼 이 기간에 내가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고 실적 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마라톤 그 반환점 돌고 있을 때예요. 그럼 늦죠.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는 적자 나올 때, 턴 어라운드 나올 때 사서 실적이 가장 많이 찍을 때, 그때가 피크아웃이거든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뒤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또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를 할 때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은 계속 좋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뭐 H100을 내고 잘 팔리고 있죠. 거기서 이제 뭐 HBM3가 잘 팔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내년이면 엔비디아가 MI300을 출시를 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이 4나노 공정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뭐 그런 소식은 크게는 들리진 않는데 뭐 그거와 별개로 결국 여기도 HBM3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H100 같은 경우가 80기가인데 지금 이 MI300 같은 경우는 192기가입니다. 월등하게 HBM3가 더 많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인텔도 최근 들어서 AI 엑셀러레이터 쪽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것만 있습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커스텀 GPU를 또 생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메모리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AI 관련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나와서 계속 이제 서머리를 해드렸잖아요. 퀄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메타, 거기 아마존, 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어제죠? 예. 뭐, 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적도 실적이지만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픈 AI가 그 GPTS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수익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게 발전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우리가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비대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2020년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저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업들이 당장에 지금 돈이 안 되니까 거기 투자를 더디게 했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은 거기서 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된 거죠. AI라는 게 결국에는 가야 되는 산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가 뭐 기업의 흐름이 바뀌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챗 GPT라는 게 나오면서 야, 이거가 여기로 돈이 벌리네? 여기서 뒤처지면 계속 뒤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투자는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중견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AMD라든지 이런 쪽에 AI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거기에 지금 이런 이 메모리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우리는 계속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AMD, 인텔, 퀄컴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네들이 돈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들이 속된 말로 박이 터지게 싸울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은 이 AI 엑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거의 뭐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물론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구동하기 위한 뭐 쿠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와의 이런 이 하드웨어의 이 조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뭐 어떡해요. 빅테크 기업들이야 돈 많으니까 예, 그냥 줄 서서라도 그냥 엔비디아 걸 땡겨오지만, 중견기업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저는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캐파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런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이런 이 독점적 지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AI 반도체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지죠. 수요는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의 문제인 거지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건데, 공급이 따라와 준다면 점점 이 캐파는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독점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독점적 구조를 못 깨요. 그렇잖아요. 물론 마이크론이 따라는 오겠지만 결국에는 HBM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2차 전지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중국이 넘어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뭔가 오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 대부분은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면 어떡할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물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에서만큼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20년 후는 모르겠지만 향후 5년 안에는 이 해자적인 이 위치를 저는 꽤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소재와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 업체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반도체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냐라는 건데요. 제가 앞전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뭐 바로 직전에는 하나 머트리얼즈를 또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거는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기업일 거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라고 하죠. 예. 여기 이제 딱 띠릉 해준대요. 이 자막이 안 나오네요. 예. 고다층 기판, 고다층 적층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PCB를 그냥 많이 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8단 이상, 18단 이상 MLB 시장에서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이제 원래는 3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은 아무래도 미중 이 무역 분쟁 때문에 계속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 중국의 이 MLB를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수페타시스 쪽에 점유율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사를 일단 보면 지금 여기 보이면 지금 2017년 이때는 이제 뭐 5G 관련 뭐 이쪽의 흐름이 좋았을 때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뭐 N사, C사라고 하면 N사, 엔비디아인가?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 물량이 줄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N사는 그 엔비디아가 아니라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예. 그럼 C사는 시스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통신 장비 관련 매출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사, A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맞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매출 물량은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클라우드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매출이. 요런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올해부터 뭐가 늘어났냐?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물량이 AI 엑셀러레이터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선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이 기판 가격보다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장비, 그러니까 뭐 스위치나 라우더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쪽이 이제 매출이 많았으니까 영업이익률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 게 이제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쪽 관련 부분의 모멘텀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사는 구글과 아마존뿐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고객사로 지금 이제 포함이 됐고,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를 꽤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증설을 했죠. 근데 뭐 AI 쪽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AI 엑셀러레이터용 그 MLB 쪽을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건 아니에요. 증설은 이미 미리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AI 시장이 터지면서 증설 효과가 좀 빨리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받아서 증설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 뒤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이소페타시스의 부채 비율은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이면 확 줄어들죠. 미리 증설이나 투자를 다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죠. 최근에 그 증설을 하는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기업들도 많아요. 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고금리인데 지금 조달 코스트가 엄청 높은데 이건 결국은 이자 내다가 돈 다 버는 거 다 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또 하나는 야, 이거 유증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다 또 혹시라도 자사 좀 팔아가 또 뭐 이렇게 자금 메꾸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데 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대표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아무튼 원래 이 챗GPT가 터질 거라 생각하진 않았었죠. 예. 근데 이제 미리 해놓으셨어요. 2021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미 증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시기적으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찌 보면 증설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금 조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증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여기 보시면 지난해보다도 빠졌어요. 그 AI 관련 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린다는데 왜 지난해보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조금 더 늘었죠. 근데 왜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빠졌냐라는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빠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그럼 영업이익률이 빠졌냐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설을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제가 이수페타시스 공장을 방문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공장이 완공은 안 됐더라고요.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변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면 증설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니까 증설을 함에 의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고정비용은 유지되는데 증설을 해야지 그 고정비용 부담이 줄잖아요. 그게 이제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수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예전부터 이 AI 엑셀러레이터용 그 MLB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처음 해보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수율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처음 맡겨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깐깐하게 뭔가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처음 어쨌든 거래를 터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때도 속된 말로 조금 싸게 영업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사실은 안 남는 거죠. 근데
요거는 2분기,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율이라는 건 결국은 잡아 나가는 과정이고, 증설 코스트와 관련된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부담은 자연스럽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속된 말로 내피셜이 아니고, 이건 그냥, 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조정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수 최근에 이 25,000원 이 부근에 있는 위치에 이수페타시스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하나, 지금 당장은 저는 공략을 안 하셨으면 돼요. 이게 가격 전략이긴 한데요. 24,000원에서 26,000원 구간에 분할 매수,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국내 반도체 기업도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파두나 이런 것들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리스크는 일단은 굳이 미리 들어가지는 마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내가 이 물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이수페타시스부터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구간 안에서는 예,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실적 발표 보고 결과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한미 반도체.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외로 지금 하한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에는 어차피 그 블록들이 아니면 그 메이저 세력들은,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매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블록딜용으로 이런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사용을 하는 거고, 대부분 시간에는 개인들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크게 거기서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추세적으로 하라, 이건 아니다. 이건 월요일날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야기를 하겠죠.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면 판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미 반도체는 좀 저는 계속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긴 한데, 지금 요거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아니고요. 한미 반도체 차트예요. 한미 반도체는 좋긴 한데 밸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번에 이 실적 쇼크로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공략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두는 수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죠. 파두는 수주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한미는 수주가 나왔거든요. 매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밀리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TC본도와 관련된 있어서의 기술력은 ASMPT보다도 지금 높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주 납품처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어쨌든 당장에는 HBM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지금 시간이 되나요? 한 몇 분 정도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 핵심 종목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에코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어쨌든 10월 저점이 지금 200일선 정도의 지금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순간적으로 언더슈팅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막 4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면 저는 오히려 그때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신규로 이 가격대에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시간이 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원래 다 올라간 것 같잖아요. 원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토마토에 있을 때도 제가 예전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때 보시면 여러분 이거 원래 이 종목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이죠? 11,000원 하던 주가가 여러분 2021년에 14만 원 갔어요. 이때도 10배 넘게 갔습니다. 이럴 때 흐름이 있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보고 원래 다 올라간 줄 아는데 원래 얘는 이만큼 올랐었어요. 이만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계속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 예, 바로 안 올라가요. 이 엄청난 기간, 그 1년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인 거잖아요. 기간 조정. 왜? 이때 올라갔을 때는 처음에는 실적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딱 2021년이죠. 실적 찍히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금 적자 나오다가 실적이 팍 찍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 팬데믹을 맞으면서 결국에 전기차라든지 성장주가 가면서 거기에 부스팅이 돼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장에서 또 많이 올라가니까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더 점프업 할 수 있어? 라는 걸 확인하는 구간. 그 기간이 1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성장성이 유지되니까 어떻게, 장기 성장성이 유지되니까 안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게 다시 11,000원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거기서 결국 성장성을 확인되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2차 전지는 지금은 그 확인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저는 이때만큼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길면 6개월 정도라고 보니까 이 전저점을, 이 시점의 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인내를 하셔라. 근데 신규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당분간 6개월간 안 갈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은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벚꽃이 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다음에 또 좀 더 또 빨리빨리 또 준비된 내용을 또 다 할 수 있게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